6주차 강의는 국제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며 무역 환경과 수출 및 수익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유무역인가? 경제학적 측면에서 어느 국가든 경제적 성장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은 자국의 폐쇄적인 면을 줄이고 외국 기업을 받아들이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자유화는 정부의 관료적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일괄성을 제고합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세계 경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의 모든 분야가 동등한 정도로 자유화의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 나라는 자국의 사정에 맞춰 개방화의 속도를 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본거래는 무역거래에 비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미 수차례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자유화와 정보화에 따른 금융자산의 카지노 자본주의화가 세계 경제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금융자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유무역화 흐름은 어떤가? WTO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나 차별 없이 동등한 경쟁을 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을 꾀하는 기구입니다. 반면에 FTA는 일부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WTO든 FTA든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고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제적 규범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중 하나였던 산업정책 등 전통적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규범의 확산은 유치산업보호정책과 같은 시장보호를 통한 자국기업의 육성 정책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1960년대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브라질산 부품 사용 의무 규정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부품 제조사들에 대해서 상당한 보조금 및 예완 우선 배등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기업 육성 정책의 브라질 자동차 부품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육성하기에 1993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산 부품 사용 의무 규정을 두었지만 EU가 자유무역에 위배된다면서 WTO에 제소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정책을 폐지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자유무역 지향적 국제무역의 흐름은 각국 정부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신 세계화를 통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게 만듭니다. 정부는 무역 지원 환경 조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겠지만 이를 얼마나 활용하고 살아남는가는 전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인 통상정책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수출 세계 4위로 올라서겠다는 신통상 전략을 내놓고 있는 등 정부가 수출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해외 시장 없이는 존재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좁은 국토에 부전자원이 없으니 스스로는 부가가치를 생산하여 자급자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자원이나 원부자재를 들여와 이를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만들어 수출해야 생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 국내 시장을 개방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FTA는 현 시점에서 시장 개방 정책 중 한국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판단을 정부에서는 한 것입니다. 한국이 FTA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선진국과의 FTA를 통한 효과와 개도국의 FTA를 통한 효과입니다.
실제로 FTA가 각 부문별로 미치는 영향 또한 다릅니다. 관세율이 이미 많이 낮은 전자부품은 시장의 확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전자 쪽은 관세 인하 효과를 통한 수출 확대가 아니라 정부 간 기술협정, FTA 내 영내국의 내국 기업 대우 등의 환경으로 선진국의 원천 기술 획득에 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화학 부분은 정밀 전자 소재 분야에서 내수 경쟁이 치열해지기는 하겠지만 역시 선진국의 기술 습득과 합작 투자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분야는 역시 서비스 산업입니다. 서비스 분야는 노동 생산성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시장 개방과 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FTA를 통해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이 높아지고 효율성 또한 높아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FTA는 여러 가지 변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관세율이 높아야 소비재 15%, 산업재 2, 3%인 상황에서 변동 제한폭이 없어진 환율의 위험에 비하면 기업의 활동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줄 요소는 아닙니다. 2017년 원달러 환율은 1070.5원으로 2017년 대비 137.2원 하락했습니다. 원화가 12.8%나 절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원화 변동폭이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이 정도이지만 관세 변동폭은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 물론 FTA 관세와 변하기는 하지만 체결할 때 즉시 철폐, 1년 내 철폐 또는 10년 내 철폐 등 단계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감면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기업의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장기적으로 보아서 환율이나 관세, 보이지 않는 장벽이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거시적 환경, 기업 고유의 제품과 마케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기업의 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아서 기업의 발전은 환율과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1980년 이후 한국의 수출액과 환율의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환율은 위아래로 큰 폭으로 변하지만 한국의 전체 수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현대, LG 등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은 성장세를 낮춰본 적이 없습니다. 기업 환경에서 변동폭이 가장 큰 환율의 변동과 연관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결국 기업의 제품력과 마케팅력입니다. 외부 환경적 요소를 본다면 대부분 기업이 선택이 불가능하지만 FTA의 참여 여부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FTA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입니다. FTA의 유불리는 상대적입니다. 칠레 포도, 유럽 명품이 우리에게 불리했다면 자동차 전자제품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FTA는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만큼 상대에게도 우리의 영토를 내주는 기브 앤 테이크 게임입니다. 거시적인 면은 정치가와 관료들이 하겠지만 미시적인 게임은 결국 기업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릇 장사란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FTA는 경제적 필요성보다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무역협정인 EU가 그렇고 또 멕시코 남미 공동시장이 그렇습니다. 또 TPP는 경제적 득실보다는 미, 중국 간 주도권 다툼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FTA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은 전 세계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기왕에 맺어진 FTA라면 외국 기업이 내 시장에 들어와 자기 마음대로 마케팅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 역시 상대방의 영토에 들어갈 자유가 주어집니다. 결국 FTA 활용은 기업에 달려있는 선택적 환경인 셈입니다. 그리고 FTA를 활용하려면 가급적 FTA를 체결한 국가와 거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완제품 거래는 물론 간접적인 원부자재 구매와 판매 등 업무 전반을 FTA 영내국으로 재조정해 봄직합니다. 관세 감면만이 목적이 아닌 전반적인 무역 거래 환경을 감안해서 말입니다. FTA 지역은 비FTA 지역에 비해 차별, 무역 장벽이 덜하고 사회 정치적 변동에 의한 위험도 적습니다. 모든 곳에 골고루 침투해야 하지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FTA 영내 비즈니스가 더 좋은 기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메가 FTA란 무엇인가? 두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하고자 맺는 것이 FTA라면 메가 FTA는 3개국 이상이 하나의 FTA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메가 FTA는 TPP, RCEP, 한중일 FTA 등입니다. 이외에도 미국과 EU 간 TTIP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메가 FTA는 경제적 영향이 크고 또한 국제무역 규범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TPP와 RCEP는 그 규모 면에서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양자 간의 FTA를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의 무역 질서를 세울 것입니다. 메가 FTA가 늘어나는 이유는 자유무역은 본래 양자 간의 지역통합인 FTA보다는 여러 국가가 한꺼번에 협의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FTA, 가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 FTA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참가 대상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GATT는 실행기간이 없고 강제성이 없어서 세계 자유무역의 실행에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WTO가 그 후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 FTA인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의 출범은 세계 최대 규모 경제블록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날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영내 자유화를 통해 이에 대응하려는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이날 RCEP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총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년까지 인도를 포함해서 최종 서명할 계획이고 당초 상대로 인도가 참여한다면 RCEP는 16개국 영내 인구가 36억 명으로 전 세계 48%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국내 총생산량의 32%, 세계 교역의 29%를 차지하게 됩니다. RCEP 타결로 우리 기업들이 유망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RCEP의 참여국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고 젊은 인구 비중이 높아 시장 성장성 면에서 다른 FTA 블록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2017년 기준 성장률은 중국이 6.8%이며 인도가 6.7%, 베트남이 6.3% 등으로 미국 1.6%, 유로존 1.7%보다 월등합니다. 하지만 막판까지 참여를 저울질해도 인도가 빠지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인도는 최근 중국을 비롯한 RCEP 회원국들과 교역에서 무역 적자가 급증하면서 추가 시장 개방에 난색을 펴왔습니다. 인도는 13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제2 인구 대국으로서 GDP 규모도 세계 7위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RCEP 타결 시 10년간 우리나라는 실질 GDP가 1.21에서 1.76% 정도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도 113억 5,100만에서 194억 5,600만 달러 늘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 닷을 올린 일본 주도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에 일단 참여하지 않으면서 RCEP에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RCEP는 가장 성장성이 높은 아세안 지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추가로 높일 수 있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의 FTA인 만큼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효과가 월등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CEP의 시작은 2012년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회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913년 5월 본격적으로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여 차례 공식 협상과 20회에 가까운 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미 2017년과 지난해 RCEP 정상회의 때도 실질 타격을 예고했을 정도로 상당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인도를 제외하면 15개국이 총 20개 챕터 모두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상품 분야에서 기존 한아세아, 한인도 FTA 대비 철강, 화학, 섬유 등 주력 품목을 개방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서비스 분야에서도 금융, 통신 부속설을 채택하면서 핀테크 등 유망신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FTA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최혜국 대우 원칙입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이란 한국과 미국이 FTA나 기타 특별한 조약을 맺어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는 대우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양자 간의 FTA 체결국은 아니지만 WTO에 가입한 일본이나 중국에도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결국 FTA와 WTO는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한쪽은 전 세계의 무역을 한 번에 자유화하자는 것이고 한쪽은 모든 나라를 한 번에 하기 어려우니 우선 협력이 되는 나라들끼리만이라도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가트 24조에 의하면 FTA나 관세동맹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여개 국가에 대한 차별을 이전보다는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맞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FTA는 양자 간의 특혜를 제3국에 대해 배타적 공유를 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양자 간 FTA는 세계화된 현 시점에서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자 간 FTA가 갖는 내재적인 문제, 즉 공급망 관리, 스파게티 볼 효과, 붉은 여왕벌 효과로 인해 세계는 점점 더 폭넓은 메가 FTA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망 관리입니다.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데 한 나라에서 그 과정이 다 이루어지는 경우는 광물이나 농산물 등 1차 산업뿐입니다. 이처럼 제품의 생산은 다국가에서 수직적 무역 또는 수평적 무역을 통해 부품과 원재료의 공급망이 형성되고 그 과정 또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두 나라만에 통용되는 FTA로는 한계가 많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청바지를 만들려면 원면 생산, 원사 방적, 원단 방지, 염색 및 봉제 각 과정이 각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서 원산지 관리에 큰 어려움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생산 및 판매망이 연결되는 다수의 국가를 하나의 FTA로 묶는 다자간 무역, 즉 TPP, RCEP 등 메가 FTA가 보다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4년 말까지 WTO에 통보된 추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FTA는 무려 600여 개에 달했습니다. 한국만 해도 2004년에 발효된 한국-칠레 FTA 이래로 2018년 4월 기준 17개의 FTA가 발효 및 서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13개의 FTA가 신규 및 개정을 위해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별, 지역별로 추진하는 FTA 수가 증가하면서 각 FTA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의 차이로 인해 FTA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마치 접시 속에 있는 스파게티, 국수 가라같이 생겼다 해서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난해해진 원산지 규정을 지키기에 기업의 부담이 늘어감에 따라 FTA 활용을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아세안 FTA 활용률은 2017년 말 46.1%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번거롭고 복잡하게 여러 나라와 개별적으로 조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연관성이 높은 여러 나라와 한 번에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원산지 인증 조건이나 기타 사항을 통일할 수 있고 그로써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감세 효과와 자유무역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붉은 여왕벌 효과입니다. FTA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그룹화로서 참가하면 혜택이 있고 참가하지 않으면 본전입니다. 남들이 이익을 보는데 본전은 손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경쟁에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남들은 달리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서 있으면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게 됩니다. 미국 소설가 로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나오는 붉은 여왕은 앨리스에게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어라 뛰어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나라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주변 세계도 함께 움직이므로 주인공이 끊임없이 달려야 겨우 제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FTA가 이익은 없더라도 남들보다 손해보지 않으려면 계속 여러 나라와 체결해야 합니다. FTA는 기본적으로 체결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도모하자는 것이지만 반대로 보면 체결 당사국이 아닌 나라에 대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FTA가 많아질수록 특히 메가 FTA가 진행될수록 역차별이 늘어나고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흐름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FTA는 자유무역이지만 반자유무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가 FTA는 분명 FTA보다 진일보한 자유무역 수단이기는 하지만 FTA나 메가 FTA나 FTA가 WTO가 지향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어느 나라에서나 완전한 공평한 자유무역의 징검다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라마다 경제적, 정치적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EU를 들 수 있습니다. EU야말로 정치적 평화와 자유무역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상적인 형태의 가장 큰 사치로 접근했습니다. 1946년 윈스턴 처칠이 잔인한 방법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며 유럽 합중국을 제창한 여러 나라의 정치, 경제적 발전을 이룬 끝에 2007년 마침내 유럽 국가들이 단일 통화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유럽은 오랜 전쟁을 끝나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인류 역사상 위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인종이 다르고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에 통일된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가기에는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브렉시트로 이후의 붕괴를 점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메가 FTA인 TPP나 RCEP도 사실은 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PP 핵심 국가인 미국이 빠지자 TPP의 의미가 줄어들고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며 RCEP가 추진력을 잃어버린 것도 헤게모니 게임의 결과입니다. 멕시코와 태평양 동맹도 중남미 미국 간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메가 FTA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듯이 언제나 정치적인 점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왔습니다. 주요 메가 FTA는 대상 지역을 주도하는 거대 국가들 간의 패권 경쟁을 가장 경제적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익은 자국 기업의 이익입니다. 하지만 2005년 나프타에 가입한 멕시코 기업을 상대로 조사해 본 결과 원산지 인증 소요 비용이 관세 특혜 폭보다 커서 실제로 기업의 이익을 상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면을 본다면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만큼이나 체결 당시 해당 국가의 국내외 정치적 상황도 매우 중요합니다. FTA가 본래의 취지대로 관세만을 인하하는 것으로는 단순화하고 원산지 인증 절차를 완화한다면 지금처럼 기업들이 FTA를 껄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FTA 체결 당사자는 정치가이고 관료입니다. 그들은 어떤 수출기업의 입장만이 아니라 수익기업이나 농민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 구성원들은 또한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에 노력하고 그렇다 보면 FTA 절차적 문제를 더 중요시하게 되며 원산지 인증은 까다로워집니다. 협상에서 당사자가 많아지고 그 절차에 대한 검증이 까다로울수록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FTA와 나프타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미국이 비교적 소수인 협정 대상국에 어느 정도는 혜택을 주면서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많이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통 10개국 이상의 협상에 참여하고 지역적으로도 별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급망 사슬이 긴밀하지도 않습니다. EU처럼 하나의 유럽이라는 의식도 없습니다. 원산지 인증이 더 까다로워지면 실질적 혜택이 없을 것이고 완화된다면 피해 당사국의 반발이 심해질 것입니다. 현재 TPP가 타결되었다고 하지만 탈퇴했던 미국이 재가입하여 본래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 한국이 추가 가입을 할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메가 FTA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실행에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나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참가 당사국들만의 문제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참가하지 않은 국가의 입장과 반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TPP에서 중국이 반발하고 RCEP에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처럼 말입니다.